처음 활동할 때부터 늘 주장하는,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수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수학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이 수학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한테 수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사촌이든 뭐 친척 누구든 야 수학이 대체 뭐야? 우리 또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상의 본질 이건 뭘까? 추상화하고, 그렇죠? 또 공리화하고 일반화하고. 수학의 본질이 뭘까요? 100명의 수학자가 있으면 100명의 서로 다른 수학 세계가 있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변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본질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꼽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 결국 이제 수학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궁금하니까 하는 거죠. 네, 호기심. 간혹 어떤 수학에 대해 대중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들을 때 현실의 어떤 삶의 필요성을 도입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수학이 이런 식으로 도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다수의 수학 개념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현실의 쓸모를 위해서 연구되어지는 것들은 아주 그건 극히 소수죠. 뭐 가령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00년 이때에 아르키메데스가 그때 그 고대 그리스에서 필요해가지고 무한서 논법을 연구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인데 다만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의 존재 이유기도 해요. 학문이라는 것은 그렇죠? 궁금하기 때문에 연구되어지는 게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학의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다른 학문들과 구별시킬 수 있는 이 수학만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꼽는 것은 약속.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인터넷에서도 막 유명했던 건데 그 학문의 순수성, 퓨어리티 해가지고 막 생물학 있고 화학 있고 물리학 있고 쫙 이렇게 수학 있고 막 그렇죠. 거기 항상 이제 수학이랑 같이 꼽히는 게 뭐예요? 철학. 그렇죠. 그래서 뭐 끊임없이 논쟁이 있죠. 철학이 더 큰 거냐, 수학이 더 큰 거냐. 혹시 수학이 철학의 하위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저는 전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철학과 수학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리계예요. 그러니까 현대 수학은, 과거의 고전 수학은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20세기 이후 힐베르트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현대 수학은 거의 모든 분야마다 다 공리계를 두고 있죠. 그 밑에. 그렇죠? 심지어는 표준 공리계라는 게 있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ZFC라고 말하는 거. 철학에 그런 거 없어요. 네. 철학의 자유란 무엇이냐, 평등이란 무엇이냐. 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철학에서도 수학에서 이런 표준 공리계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놨던 거를 보고서 철학에서도 그러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러니까 철학에도 논리 철학 분야에서는 공리가 있긴 하지만 표준 공리계라는 부르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결국 약속의 학문. 심지어는 뭐 무정의 용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럼 뭘 무정의로 할까를 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수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저는 꼽고, 그리고 세 번째로 꼽는 게 자유로움입니다. 만약에 수학이 그저 약속의 학문이었다면, 이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학문이었다면 수학이 현재처럼 발전하지 않았겠죠. 가령 뭐 수학자들의 왕이라 불리는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시기만 하더라도 무한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은 금기됐었잖아요. 수학자들이. 가우스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무한대를 다루는 건 수학적인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무한대는 수학적으로 다루지 않는 대상이었어요. 그게 공통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시기에 누가 등장하죠? 게오르크 칸토어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카디널리티, 기술을 무한대까지 적용시키면서 이 무한대라는 것을 수학계에 끌어오고 수학 기초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일어나죠. 이거예요. 기존에 약속이 있으면 그거를 고수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시면서 기존의 약속 바깥의 영역을 끊임없이 탐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의 바깥 범위에 있는 이 미지어 영역들은 또 내가 어떻게 탐색해 볼 수 있을까? 거기에서 또 내 나름대로 또 약속을 해 나가고 그 약속에 또 빈틈을 또 파고들어서 또 새로운 걸 탐색해 나가고 이게 이제 수학이 현재처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학문 본연으로서의 수학을 세부적으로 꼽아보자면은 뭐 저는 목적으로서의 수학 혹은 수단으로서의 수학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긴 합니다. 이 목적으로서의 수학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수학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호기심, 그 호기심의 방향이 이 수학적인 약속 자체에 혹은 수학적인 약속의 결과에 꽂혀 있을 경우에 저는 이제 목적으로서의 수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호기심의 방향이 수학적 약속의 바깥에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단으로서의 수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다수의 학자들은 뭐 순수수학, 응용수학 이런 분류들도 하지만 순수수학, 응용수학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둘이 서로 워낙 상호작용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명확한 그런 경계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식이만 하더라도 아이작 뉴턴식이만 하더라도 미적분은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 뭐 볼차노, 뭐 코시, 바이어스트라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적분은 그 자체가 또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제 의견에 뭐 보태주실 분 있나요? 뭔가 본질에서 세 가지 말고 좀 빠진 것 같다, 다른 거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철학이나 예술 같은 분야는 그 전에 이전 시대 학문에서 명확히 그 상위 호환을 지금 한다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에 반해 수학이나 과학은 진짜 역사적으로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걸 어떻게 용어로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누적성? 근데 수학도 과거에 활발하게 연구되다가 사장되어진 분야도 너무 많아요. 수학이 꼭 현재에 옛날부터 꾸준하게 쌓여온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수비학 아세요?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아주 그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나쁘게 말하면 미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수학에서도 사라진 분야들도 많고 다만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쵸 많이 쌓여진 느낌이 있죠. 네, 괜찮은 또 시각 같네요. 시간상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게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수학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가 학문 본연으로서의 수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교과목으로서의 수학입니다. 네. 이 책도 유명하죠? 이거 표지 최근에 바뀌었던데 이제 녹색 아니던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교과목으로서의 수학의 본질은 뭘까요? 아까 제가 세 가지의 본질을 꼽았었어요. 첫 번째는 호기심. 교과목으로서의 수학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나요? 이 교과목이라는 건 뭡니까? 이 책의 저자 혹은 가르치는 교수, 선생 혹은 어떤 기관이 이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이 배웠으면 하는 지식을 심지어 순차까지 고려해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제 조카가 2명이 있는데 큰 조카가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귀엽죠. 얘가 이제 7살 때 유치원 때 저랑 고깃집에서 얘가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물론 제 친형이 막 부추겼어요. 야, 삼촌이 수학 선생이니까 너 모르는 거 수학 다 질문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뭘 질문하나 하니까 7살짜리 조카가 저한테 뭘 물어봤는지 알아요? 삼촌, 무한대 더하기 1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냐요? 와우. 저는 뒤에서 후광이 비쳤는데 순간 얘는 뭐지? 이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교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무한대 더하기 1이 뭐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면 일단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한대는 그렇게 1, 2, 3, 4 같은 자연수랑 같이 이제 덧셈 뺄셈 같은 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안 돼. 왜? 그러면 이제 자연수라는 거를 어떻게 약속했는지 그리고 이 자연수에서 적용되는 사칙연산 같은 그런 연산 규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무한대는 자연수가 아닌지, 그러니까 왜 연산규칙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과목이 뭐가 있냐고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서술 흐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까? 집합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집합론에 그런 식으로 서술하진 않아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 제가 세 가지 꼽은 본질 중에 약속은 가르치죠. 약속. 그렇죠? 수학적인 약속을 아주 그냥 치밀하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 자유로움이 있나요? 자유로움. 이 교과목에서 큰일 날 소리죠. 고등학교 때 제가 늘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들을 해놓고 그거 바깥 범위를 가르쳐주는 걸 금기시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함수라는 걸 가르치는데요. 이 지수함수의 밑조건을 1이 아닌 양수라고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밑조건을 음수하는 순간 아주 재밌는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학문으로서의 수학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목으로서의 수학은 명확한 경계가 있어요. 네.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교과목 수학의 본질은 뭐냐? 교육이죠. 교육과 훈육. 그게 본질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의 본질은 뭘까요? 평가죠. 평가. 그렇죠?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이건 당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반 대중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일반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도면 일반인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눈에서는 제가 말한 세 가지 수학 모습 중에서 무엇이 수학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네이버 뉴스에다가 수학이라고 검색해봤어요. 네이버 뉴스. 수학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감 없이, 편집 없이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수학 딱 쳐봤어요. 네, 싹 딱 검색하니까 동아일보 정답 찍기로 변질되는 수. 수학 경시대회에서 뭐 이 학생 진수학, 이 성함이 진짜 메가스터디에서 뭐 전국 최상의 수학. 그건 이제 중앙일보입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될까? 뭐 수학 기초학력 미달. 그렇죠? 그럼 밑에 건 뭐예요? 대학 수학 능력시요. 근데 제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하면 저의 정치 성향을 이상하게 보실까봐 한겨레도 갖고 와봤어요. 한겨레. N수생 막 시험 난도 변수, 기초학력 미달 증가. 뭐 불수능 문제 수학에는 의견이 있거나 뭐 불수능보다는 쉽다 뭐. 제가 한숨이 나와서 수학이랑 늘 이제 비견되는 또 아주 재밌는 학문이 있습니다. 물리학을 검색해봤습니다. 물리학. 똑같이 아무런 편집 없이 물리학을 검색해봤어요. 과학자는 확률을 말하고, 물리학자 그리운 나의 아버지. 처음에 이 물리학자 힉스 입자에 대해서 나오고 전자 움직임이 왜 이러지? 막 분수전에 물리학계에 관심이 집중됐다. 중앙일보. 물리학은 뭐 네이처지의 논문이 게재가 됐다.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보이저 탐사를 이끌었던 에드스톤 박사가 발표했다. 뭐 등골 옥사카의 경이로운 장난감 물리학 원리들. 참고로 물리학도 수능 과목입니다. 네. 부럽지 않아요? 이런 결과가? 수학도 좀 검색했을 때, 애너스 오브 매스메릭스에 이번에 뭐 어떤 논문이 게재가 됐다. 수학자 거장 누가 별세하셨다. 누가 어느 대학교에서 수학이 이번 어떤 또 혁신적인 연구가 나왔다. 얼마나 그럼 좋겠어요. 부럽죠. 그래서 제가 이 수학 대중화라고 말하는 저희 목표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에게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좀 알리는 거예요.
시험 과목에서 벗어나서 시험 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이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리자. 네. 그게 일단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생각해보면은 이 활동은 사실 저는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작년 기사예요. 2023년 말 기사인데 한국 학생의 수학 실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OECD 회원국 중 1, 2위라고 나왔어요. 아우, 학생들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학생들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나가면 잘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기사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언제 기사냐면 날짜 보세요. 2013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도 우리나라의 수학 실력은 OECD 1위였습니다. 뒤에 거는 눈 감읍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날짜 보세요. 언제예요? 2004년.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도 우리나라는 OECD 최상위권이었다고요. 10년 전,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나라의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 능력은 이미 입증돼 있어요.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은 잘한다고요, 우리나라. 아주 잘해요. 충분하게 넘쳐요. 그런데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그런 걸 어떻게 지표를 볼 수 있을까? 그냥 재미삼아서 제가 갖고 온 자료들입니다. 필즈상 수상자. 네, 한국 국기가 언제쯤 걸릴까요? 물론 허준희 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벨상, 또 필즈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권위 있다고도 할 수 있는 한국 국기 안 보이죠? 네, 없어요. 또 유명한 상 뭐 있죠? 울프상 같은 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우리나라 없거든요. 벨기에, 루마니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일본,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재밌는 건 이 국가들이, 자 보세요. 사실 좀 미국은 좀 반칙 같긴 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다 몰려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국가들 보면 미국은 좀 제외시킵시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 있잖아요. 아까 OECD 올림피아드 막 이런 거 거기서 몇 등 하나 보세요. 여기서 안 보여요. 네. 무슨 현상 같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이건 제 사견이에요. 저는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에 매몰될수록 학문 본연으로서의 수학 능력은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중요한 자질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끌어오르는 호기심. 그렇죠? 그걸 따라서 연구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규칙들을 재조립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자유로움, 그런 시각적 관점, 그런 것들은 시험 과목으로 수학에서는 금기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런 학문으로서의 수학 자질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요, 슬프게도 저도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지만 그런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어떤 거 수학 문제집 풀다가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이 개념 이건 왜 이러지? 그거 공부할 시간에 빈출되는 유형 한두 문제라도 더 빨리 풀어서 숙달시키는 게 성적에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 둘이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허준희 교수님 재밌는 인터뷰 있길래 따왔어요. 수학자 허준이가 지금까지 수능을 본다면 수학 빼고는 다 자신 있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부가가치는 뭐가 더 클까요? 터놓고만 시험 과목으로 수학에 열중하면 할수록 배부르는 거는 사교육계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수학에 강국이 된다면
만약에 순수 수학 강국이다. 그럼 세계적인 유치라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응용 수학 강국이다.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죠. 이런 큰 부가가치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수학의 대중화는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발 뻗고 나서는 분들이 여기서 나올까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경제학과를 모두 전공했다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했던 수학이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충격받은 거죠. 만약에 제가 수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를 일찍이 알았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학생 때 사실 학문으로서의 수학 능력이 아주 특출난 학생인데 성적이 안 나와서 수학에 일찌감치 발 뺐었던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학생 나중에 허준희 교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쳐버리는 국가적 인재들도 무지 많다고요. 저도 현장에서 가르치면서도 참 안타까운 사례가 많거든요. 밑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또 논문인데 물론 출간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부하다 보면 아직 연구되지 않은 그런 수학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 틈틈이 그냥 필고치면은 쓰고 있는데 연구로 제가 직업을 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하는 거죠. 댓글들도 막 이런 댓글들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렇게 수학과를 갔다가 전과했다고. 이런 피해자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저 같은 이런 피해자들을 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수학의 대중화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대중화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학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중요한 건 대중수학 콘텐츠라고 저는 봐요. 이 둘은 둘 다 필요한데 수학 교육이 만약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 콘텐츠만으로 대중화를 한다?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대중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고 사실 허상뿐인 거죠. 반대로 대중수학 콘텐츠가 없이 만약에 교육만으로 대중화를 이루려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교육은 기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촉매제가 되는 것은 저는 콘텐츠라고 봅니다. 결국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실제로 대중 강연을 했었던 사례를 갖고 오긴 했었는데 일단 후기는 좋았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시민대학에서 했거든요. 근데 시민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연세 지긋한 최소한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제 수강생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저를 딱 보니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다고 막 수학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찬란했어요 라고 했던가?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한 그런 후기들을 받았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제 그 도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중 강연에 중요한 건 일반인들은 수학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면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커리어를 빨리 쌓아야 되니까 약간 좀 압박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연구를 하실 텐데, 주로. 근데 대중들은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전공 수업처럼 이렇게 막 처음부터 정의 던져주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주로 하는 방식들은 이 개념에 대한 발생학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을 옛날 이야기 전하듯이 보통 전하기도 많이 하고, 혹은 이렇게 1 더하기 1은 왜 2냐 이런 것처럼 쉽게 그냥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수학적 호기심, 그런 것들을 주제로 띄워서 그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의 방식을 전 많이 채택을 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할아버님, 할머님들에게 하는 강연치고 뭔가 그 내용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죠. 근데 잘 따라오십니다. 생각보다. 네. 도영이란 이강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점, 선, 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점, 선, 면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나면 점에는 길이가 없다. 그럼 그러한 점을 가지고 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점을 무수히 많이 더한다고 치면 점의 길이는 0이잖아요.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계속 하잖아요. 0을 무한히 더해서 이 길이 1짜리인 선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럼 0을 계속 더하다 보면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역설을 띄워주는 거죠. 그거에 또 얽혀서 이제 가산무한, 비가산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집합론적인 대각선 논법도 이야기해주고, 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그 WI의
MK 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요 제가 강의록을 아예 제가 공개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후에 어떤 대중 강의 할 기회 있으시면은 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올려놨을 겁니다. 제 유튜브에도 요거 네. 유튜브에도 이거 강의를 제가 편집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본도 궁금하시면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힘주고 싶은 거는 이 대중수학 콘텐츠입니다. 과학을 예시로 들어보면 과학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이 대중화된 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인터스텔라, 테넷 이런 영화들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막 시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이 떠오르잖아요. 뭐 삼체 저거 보셨어요? 소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그 버락 오바마가 저 책 읽으면서 이 삼체를 읽다가 내가 그 미국 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세계의 이야기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막 허탈한 마음이 들고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게임들도 많죠. 혹은 만화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거 알아요? 저희가 너무 재밌게 했는데 과학의 소재를 한 이런 그 컨텐츠들을 즐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중이 과학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여러 물리학 교수님들 혹은 뭐 천체 생물학 교수님들 이런 교수님들도 대중 매체에도 많이 나와서 강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대중화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과학은요. 자, 수학은 뭐가 있을까요? 대중문화 콘텐츠의 핵심은요, 거기서 목적에서 교육이 빠져야 돼요. 아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거 AI 이거 과학기술 가르쳐주는 게임 아니라고요. 삼체가 무슨 뭐 삼체 문제 그리고 항성들의 그런 과학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그게 목적인 소설이 아니라고요. 떠올려 보시면은 막막하죠. 이게 아직 수학이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이제 대중문화 콘텐츠의 핵심은 어떤 수학적인 소재로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중요한 거고, 제가 뭐 나름 시도해 본 거는 이제 매스매틱스라는 책을 총 6권짜리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현재 4권까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개요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배경은 3000년 수학사를 배경으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두 주인공이 다양하게 이제 벌어지는 그 스토리를 제가 다루고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의도했었던 게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꽤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서 감사한 후기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너무 재밌다. 저 재밌다는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스토리 전개와 수학사의 균형을 잘 잡은 책이 흔치 않다. 뭐 이런 후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쓴 거에 저도 너무 마음이 뿌듯했던 게 밑에 아내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재밌었다. 뿌듯한 거죠. 내가 의도했던 게 이건데. 저는 이 매스매틱스라는 소설을 통해서 수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대중문화 콘텐츠들처럼 이거를 재밌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제가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짧은 후기들도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초6, 초4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아직 이 책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 권 사자마자 4번 제독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로 오른쪽에 학생용 책이 아닙니다. 어린애에게 대한 충분히 재밌습니다. 제 의도가 너무 잘 맞았다는 있는 거죠. 남녀노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 네, 이런 책을 의도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이 다음으로 제가 기획하는 것은 근데 매스매틱스는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너무 완결성이 커서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이후로 2차 창작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적 소재들을 떡밥을 많이 뿌리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다음 시작한 게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목표하는 것은 이걸 누군가가 읽었었을 때 웹툰 작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걸 소재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창작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소재를 많이 던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시로 제가 시나리오들 생각해보고 있는 것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4차원 공간에서 살아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리고 현대의 수학자가 원시 시대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의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문명을 개척하는 스토리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이 완벽하게 정규분포가 적용되면은 어떻게 사학이 펼쳐질까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지면 전부 다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만 수학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공은 어떠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비선형적으로 흐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선형적으로 시간이 흐른다라는 가정하에 살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 형태가 포물선이 된다라든가 불연속적으로 흐른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지극히 수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얼마든지 판타지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시도들이 성공적인 시도가 잘 안 보여서 나라도 일단은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구하시다가 가끔씩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싶으면 좀 써보세요. 네, 좀 써보시고 혹시 뭐 만화 그림 그리실 줄 알고 있으면 좀 그려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뭐 그 떡고물 안 주셔도 되니까 쉬는 시간에 취미 생활 때 가끔씩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 등록 때 이상현 선생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받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6가지 질문을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한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좀 짤막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의 이 대중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벤치마킹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찾기 힘들어요. 그 대중수학 문화 콘텐츠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뭔가 막연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거 포기해야 되는 게 많죠. 뭐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돈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 그만큼 또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본업 가지시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취미생활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택공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긍정하시나요? 아니면 부정하시나요? 갑자기? 선택공리를요? 야, 이거 누가 질문하셨는지 궁금하다, 얼굴이. 긍정합니다. 재밌잖아요. 그게 물론 판타지적으로는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유한계로 쪼개서 잘 조립하면 그렇죠? 이렇게 선택공리 덕분에 그런 판타지를 꿈꿀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중들을 위한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과정까지를 아우르는 수학 강의를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며 또한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이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분들 혹은 이제 시중에 강사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 뭐 제가 말한 분류처럼 학문으로서의 수학, 교과목의 수학, 시험 과목의 수학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수학의 모습과 실제로 나중에 학문 수학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교사분들 연수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정답이야. 이게 수학의 모두야 라고 말하시는 그런 강사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변화의 모습이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수학자 3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고르실 것인가요? 야, 이거 스피드 퀴즈도 아니고 어렵네요. 3명. 유희 아세요? 삼국시대 중국. 왜 제가 유희를 꼽냐면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 응용 수학이라는 것이 그 기틀이 완성됐거든요. 그럼 이제 유희를 꼽았으면은 다른 분 꼽아야 되는 건 유클리드. 유클리드는 순수 수학으로서의 모습을 그 기틀을 완성시키신 분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런 게 수학사 같은 것들도 신시할 때 공부해보시면 재밌어요. 이제 고전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은 지극히 철학적이고 지극히 현실에 동떨어진 수학을 다루는 게 기조였었고, 동양은 그와 반대로 현실적인 실용적인 수학을 다루는 게 동양의 흐름이었고, 이게 이제 그 8세기 9세기 때 이슬람에서 이게 그 동서양이 같이 이제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알콰리즘이 등에 의해서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수학의 흐름이 된 거고, 같은 그 두 분,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힐베르트. 왜냐하면은 현대 수학, 이 모든 그 수학의 분야들의 공리화를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물결이 일어났고, 현대 수학의 기틀을 완성시키신 분이 전 힐베르트라 생각해서 안 꼽힌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끝급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가 더 나왔는데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 AI의 발전은 다양한 이유로 수학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 속에서 현재 세대의 수학보다 미래의 수학도에게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와. 질문을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네. 현재 저출산 문제, AI의 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수학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 속에서 현재 세대의 수학도가 미래의 수학도에게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주제가 너무 큰데요. 일단 그 인공지능 AI 관련해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오늘 강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전 중요하다고 봐요. 수학의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일수록 이 수학이라는 게 뭔지,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어떤 거고 실제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AI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구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AI에 대한 환상으로 벗어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역할이 오히려 더 잘 보여요. 네, 결국 우리가 다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중에게 수학을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설령 많다 하더라도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수학에 관심 갖는 사람이 적으면 우리에겐 그게 더 위기죠. 그래서 적은 인구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좀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도 정말 그 선생님의 답변이 궁금한 질문인데요. 주변 친구들에게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해?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세 가지를 구분짓고 말해주세요. 일단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은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남들보다 너가 열심히 했다, 너가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해야지 뭐 별 수 있느냐. 교과목으로서 수학은 시키니까 해야지 뭐. 근데 그 학교에서든 뭐 그렇죠? 국가에서든 이거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 단체를 벗어나야죠. 학교를 자퇴하든 아니면 이민을 가는, 그렇죠? 근데 그럴 거 아니면 해라. 어쩔 수 없지 뭐. 학문으로서의 수학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왜 수학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학생이라면 물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학문의 수학을 모를 거예요. 학문의 수학이 뭔지 아마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식의 여지를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너가 뭐 일하다가 짬 되거나 좀 여유 되거나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 같은 거 하고 싶으면은 한 번쯤 들여다봐라. 생각보다 재미있을 수 있다. 야, 수학이라는 취미가 얼마나 건전하고 또 괜찮은 취미인데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그렇죠? 내 머리 두뇌 활동 개발에도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 열린 마음 갖고 한 번쯤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